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가족사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70대 여성이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배신을 마주한 후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던 이 여성에게 어느 날 어머니, 그냥 요양원 들어가시면 어때요? 라는 딸의 한마디가 그녀의 황혼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노린 가족의 계략, 몰래 촬영된 유언장,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화해까지.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실 72살 장애라는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30분 남았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복지관에서 약사 출신다운 꼼꼼함으로 약품 정리 봉사를 마쳐가고 있었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마지막 항생제 상자를 정리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태주예요. 집에 계세요? 장애란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3달 만에 연락이었으니까요. 태주야, 엄마 지금 복지관이야. 왜 그러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유정이랑 같이요. 할 말이 있어서. 장애란은 통화를 마치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다정했거든요. 평소에 태주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을 텐데요. 장 여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벌써 가시게요? 박 여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동네 통장인 박 여사는 장애란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소소한 동네 소식을 늘 전해주는 정보통이었어요. 네,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태주가 온다네요. 아이고, 드디어 아드님이 찾아오시네. 그런데 웬일로요? 장애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할 말이 있대요. 집으로 돌아온 장애란은 손에 묻은 비누 거품을 털어내며 주방에서 나왔어요.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1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된 이후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린 건 오랜만이었죠. 식탁 위에는 태주가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과 시금치나물, 도토리묵 무침이 놓여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장애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태주와 신유정이 서 있었어요. 유정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유정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서 들어와. 저녁 준비해놨어.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로 화기애애했지만 장애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교차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계획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죠. 태주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가 많이 생각했어요. 난 늘 그렇지 뭐. 아직은 멀쩡해. 태주가 마른 입술을 혀로 적셨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장애란의 젓가락질이 멈췄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지금 선증여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세금도 절약되고. 유정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태주 오빠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장애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한순간에 훑어본 기억들. 태주의 이전 사업 실패들과 2번의 전세금 대출 보증. 그리고 지금 이 갑작스러운 방문과 너무나 다정한 태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선증여? 장애란이 조용히 되물었어요. 내가 죽기도 전에.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주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았어. 생각해 볼게. 장애란이 말을 자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러나 속으로는 물결치는 배신감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다음 주부터 한 달간 내가 손주들 돌봐줄 테니 내 집 열쇠 맡겨두고 가. 태주와 유정은 의외의 반응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아이들을요? 그래. 너희 바쁘잖아. 방학 시작됐으니 우리 손주들 내가 좀 봐줄게. 할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이틀 후 장혜란의 집에는 10살 손녀 민지와 8살 손자 준호가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굽고 공원에서 놀고 책도 읽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장혜란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민지, 준호야. 엄마 아빠랑 새로운 집 얘기 들었니? 준호가 스파게티를 먹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할머니 집까지면 우리 새 집 간대. 큰 방 쓴대. 장혜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태주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부쩍 친절해진 태도로 어머니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급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제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서 어머니 명의로 보증을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1,000만 원만요. 장혜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태주야, 그건 안 될 것 같다. 내 남은 인생에 필요한 돈이야. 태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네요. 태주가 떠난 후 장혜란은 불안한 마음에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과 인감, 신분증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우체통에서 낯선 우편물을 발견했죠. 은행에서 온 대출 심사 통과 안내문이었어요. 장혜란 명의로 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전화했어요. 네, 장혜란 고객님. 지난주에 신청하신 대출건이 어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내가 신청한 적 없어요. 고객님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셨는데요. 은행에서 보내온 신청서 사본에는 장혜란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 위조된 것이었죠. 쇠한 가슴을 부여잡고 장혜란은 서랍을 더 깊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인감과 신분증 복사본이 신분증 케이스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은아, 엄마한테 큰일이 생겼어. 부산에 사는 딸 장세은에게 전화를 건 장혜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은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음 날 서울행 기차를 예약했어요. 엄마, 이건 명백히 고의예요. 오빠가 아니면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세은은 엄마의 거실에 앉아 법률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분노가 서려 있었죠. 내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 장혜란이 마지막 희망을 걸 듯 말했어요. 엄마, 아파트 관리실에 CCTV 확인해봐요.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은의 제안으로 둘은 관리실을 찾았고 지난 2주간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목요일 오후 유정이 장혜란의 집 열쇠로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장혜란이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시간에 맞춰서였죠. 내가 열쇠를 맡겼으니. 장혜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장혜란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과 심한 두통 때문이었죠. 세은이 옆에서 간호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장혜란이 이틀간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세은이 병원에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장혜란의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도둑이야. 세은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침입 흔적이 없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죠. 세은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여러 대안을 제시했어요. 신탁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가짜 유언장을 작성해 보세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장혜란이 퇴원한 날 세은은 변호사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장혜란도 결국 동의했어요. 해보자. 진실을 알아야겠어. 가짜 유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나 장혜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전 재산을 장남 장태주에게 상속한다.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이었죠. 장혜란은 이 문서를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태주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너랑 유정이 초대하고 싶어. 장혜란이 전화했을 때 태주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장혜란은 태주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소갈비찜, 호박전, 더덕구이. 마치 태주의 생일상 같았죠. 어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퇴원하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유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혜란은 미소만 지을 뿐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고혈압이 좀 심해졌나 봐. 이제 조심해야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대화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어요. 하지만 장혜란은 유정의 눈빛이 자주 주변을 살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혜란이 일부러 말을 꺼냈어요. 아, 맞다. 내가 요새 정리를 좀 하고 있어. 늙으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하잖니. 태주와 유정의 시선이 일제히 장혜란에게 꽂혔습니다. 어떤 정리요?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서류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도 생각해보고 말이야. 유언장도 써놨어. 장혜란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정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죠. 유언장이요? 유정이 물었어요. 어머니, 아직 그런 걱정은 이르시지 않나요? 장혜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잠시 후 장혜란은 일부러 자리를 비웠어요. 내가 디저트를 준비해둔 게 있는데 금방 가져올게. 부엌으로 향하는 척하며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약 30초가 지났을까 유정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혜란은 이미 준비해둔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했어요. 안방에서는 서랍 여닫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장혜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약 2분 후 장혜란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태주와 유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디저트 가져왔어요. 태주가 어릴 때 좋아하던 수정과예요. 식사를 마치고 태주 부부가 일어설 때까지 장혜란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 장혜란은 유정에게 속삭였어요. 사진 지워라. 내 본색 다 녹음됐다.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주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장혜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가짜 유언장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미세하게 위치가 변해 있었어요. 장혜란은 노트북을 열고 숨겨둔 작은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유정이 유언장을 꺼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장혜란은 장세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모든 증거가 모였어.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할 때가 왔어. 세은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네, 엄마. 제가 내일 바로 서울로 올라갈게요. 변호사님께도 연락드릴게요. 장혜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동안 움츠렸던 그녀의 어깨가 이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녀 안에는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살아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이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장혜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고 그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가족 회의를 소집합니다. 장혜란은 태주와 유정에게 전화를 걸어 일요일 오후 3시에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세은이 부산에서 올라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오빠가 상처받을 텐데. 장혜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아프지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이니까. 일요일 오후 거실 탁자 위에는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와 유정이 도착했을 때 장혜란과 세은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죠. 태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장혜란의 굳은 표정에 말문이 막혔어요.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장혜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태주 부부는 조용히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혜란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은행 대출 신청서였죠. 이게 뭔지 알겠니? 태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정은 창백해져 손가락을 꼬기 시작했어요. 그게. 태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서명이 위조됐어. 그리고 내 인감과 신분증도 도용됐고. 장혜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집에서 없어진 귀금 속 목록이야. 2천만 원 상당이지. 유정이 놀라서 입을 벌렸지만 곧 태주가 그녀의 손을 꾹 눌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건 장혜란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집 안방에서 유정이가 유언장을 촬영하는 장면이야. 화면에는 유정이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내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날 저녁 너희들의 대화를 녹음한 거야. 장혜란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여보, 이거 봐. 어머니가 전 재산을 당신한테 물려준대. 이거 찍어둘게. 조용히 해. 들킬라. 걱정 마. 어머니 부엌에 있어. 이거 확보해두면 우리가 불리할 게 없잖아. 그 집 팔면 강남에 이사 가자.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세은이 분노에 찬 눈으로 오빠를 노려봤어요.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태주는 고개를 숙였고 유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을 냈어요. 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업이 계속 안 풀리고, 빚은 쌓이고, 그래도 이건 변명이 안 되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장혜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소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인생에서 지워라. 태주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진 않아. 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집 열쇠와 내 통장, 인감, 신분증 사본을 모두 돌려줘. 유정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장혜란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장혜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그냥 돌아가 줘. 장혜란의 집을 나서는 태주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은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장혜란은 딸의 품에 안겨 작게 흐느꼈습니다. 강단 있게 대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혜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진실을 마주한 후에 평온함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세은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내 삶을 다시 찾아갈 거야. 그동안 너무 아이들과 너희에게만 매여 살았던 것 같아. 세은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눈빛이 더 또렷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우선은 변호사 만나서 재산 관리 방법을 상담받을 거야. 태주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던 계획은 이제 없어. 세은이 어머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 주에 장혜라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신탁 제도를 활용해 재산 관리 방법을 조언받았죠. 아파트와 예금 일부는 손주들의 교육비로 신탁하고 나머지는 장혜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생활비와 의료비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녀가 오랫동안 돕고 싶었던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장 여사님, 재산 계획을 이렇게 명확히 세우시니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질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장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에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온 장혜라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일 오후여서 한적했어요.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난 돈보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하단 걸 이제야 안다. 다음 날 장혜라는 심리 상담사를 찾았어요. 오랜 시간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장혜란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상담사의 말에 장혜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약한 모습도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주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이 미운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아직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상담을 마친 후 장혜라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방문이었어요.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장 여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장혜라는 미소 지었어요.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이제 다시 봉사 시작할 거예요. 다행이네요. 어르신들이 약사 선생님 없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친 장혜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삶은 계속되는 거야. 상처도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집에 돌아온 장혜라는 세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은아, 이제 너도 부산으로 돌아가렴.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조금 더 있다가 가도 되는데. 아니, 너도 내 삶이 있잖아. 걱정 마.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통화를 마친 장혜라는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어딘가 허전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바꿀 것은 바꾸기로. 다음 날부터 장혜라는 집 안가구 배치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서재를 자신만의 취미 공간으로 꾸미고 침실 벽지도 밝은 색으로 교체했습니다. 변화는 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로운 시작이야. 2달이 흘렀습니다. 장혜란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매주 3번은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2번은 요가 교실에 다녔죠. 새롭게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불평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호흡과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장 여사님, 정말 유연해지셨네요. 요가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장혜란은 수줍게 웃었어요. 아직 멀었죠. 하지만 계속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은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요가도 배우고 있다니까. 세은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요가라니. 다음에 제가 서울 올라가면 같이 해봐요. 통화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던 장혜라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태주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동안 태주에게서 연락이 없었는데 장혜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열었어요. 어머니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런 말로는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유정과 별거 중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욕심과 어리석음이 가족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 태주 올림. 장혜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분노와 상처가 있었지만 한편으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죠. 태주가 별거 중이라니.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장혜란은 신탁 계약서를 최종 확인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손주들의 대학 학자금까지 안전하게 보장되었군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장혜란이 대답했어요. 은행을 나온 장혜란은 근처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먹었어요. 70대 노인이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장혜란은 복지관 친구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요즘 그녀는 더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전에는 가족만이 그녀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장 여사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네요. 비결이 뭐예요? 박 여사가 물었어요. 장혜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여성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자식들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장혜란은 거실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어요. 복식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했고 배신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요. 명상을 마친 장혜란은 달력을 보았어요. 다음 주가 손녀 민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직 태주와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손주들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장혜란은 민지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관계는 끊어도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날 밤 장혜란은 일기를 썼어요. 상담사의 권유로 시작한 일기였죠.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때로는 태주가 생각나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내 인생에는 아직 많은 기쁨과 의미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늦가을로 접어든 아침, 장혜란은 매실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특별히 많은 매실청을 담갔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였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세은이었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장혜란의 손이 멈췄어요. 태주가? 무슨 일이니? 과로로 쓰러졌대요. 유정 언니한테 연락 왔어요. 오빠가 혼자 살면서 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장혜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걱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모성애까지. 어느 병원이니? 서울대병원이요. 엄마 가보실 거예요? 장혜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봐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병원에 도착한 장혜란은 태주의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태주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혜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은이한테 들었다. 어떻게 된 거니? 태주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과로라네요. 새 회사에서 일하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했나 봐요. 유정이는? 태주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희 이혼했어요. 석 달 전에. 장혜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편지에는 별거라고 했는데 이미 이혼까지 했다니.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었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새 직장 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태주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장혜라는 아들의 마른 손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건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씀도 드릴 자격이 없지만 장혜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주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순 없구나.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가지고 온 보온병을 내려놓았어요. 매실청 타왔다. 컨디션 회복에 좋을 거야. 퇴원 후 태주는 종종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태주는 이제 대기업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예전처럼 화려한 직함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지와 준호가 보고 싶다고 해요.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장혜라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손주들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토요일 점심에 오렴. 내가 음식 준비할게. 토요일 장혜란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민지와 준호는 여전히 천진난만했고 할머니를 보자 기뻐 뛰어올랐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장혜란의 무릎에 안겼어요. 민지는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요. 장혜란은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지난 상처들이 잠시 잊혀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주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갈 시간, 장혜란은 태주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세은이도 올라온대. 시간 되면 다 같이 모이자. 태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가족은 어쩔 수 없는 인연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장혜란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세은이 준비한 케이크 위에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장혜란의 생일이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세은이 촛불을 밝히며 말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태주와 세은의 대화, 그리고 케이크의 달콤한 향기. 모든 것이 어우러져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촛불을 부는 순간 장혜란은 소원을 빌었어요. 모두가 상처를 딛고 다시 행복해지길. 촛불이 꺼진 후 장혜란은 태주와 세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난 나의 인생을 다시 살기로 했어. 장혜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너희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구나. 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은은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장혜란은 생각했습니다. 황혼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자신의 황혼기 또한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 아직 우리 모두에게는 긴 시간이 남아 있어.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며 살아가자꾸나. 장혜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